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정치권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권주자들이 강 의원의 자진 사퇴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강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 촉구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도 깨졌습니다. 그동안 강 의원 방어에 앞장서온 민주당에선 후보자 결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강 의원이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 또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 반응을 좀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국정에 있어서 특히 인사에 있어서도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왔습니다.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국민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은 사실 오늘까지가 그 재송부 요청일이었거든요. 아마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가 읽히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흘러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 고려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무겁게 받아들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아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어렵지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결단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당연히 존중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야당에서 물론 이 인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강선우 의원이 이미 자진 사퇴를 한 마당에 지금 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까지 공격이 나가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 사퇴로,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된 만큼 더 이상 나가는 건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직 사퇴와 윤리위 제소까지는 정치적 공세로 볼 수 있다.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과 사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퇴 자체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구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최초 보도된 것이 지난 7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한 어제는 정확히 보름째, 15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갑질 문제가 드러나고 국민적으로 역풍이 닥칠 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서 지명 처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 임명을 해보려다가 결국에는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접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인사 철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철학이 분명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명 처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이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 철학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논란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인수위가 없게 출발한 정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보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출발을 했고 지금 숨가쁘게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도 해왔고 또 인사도 여러 가지 해왔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치고는 인사검증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잘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사 논란도 있었고 여러 잡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인수위도 없이
없이 바로 국정에 돌입한 정부로서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모든 시스템이라는 것이 완벽한 시스템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아무리 잘 짜여진 인사검증 시스템이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잡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 논란들을 사실 거울 삼아서 이제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 보완의 기준은 첫째도 국민 민심이고 둘째도 국민 민심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검증의 지정비는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될까?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했을 때요.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대출 문제를 왜 걸러내지 못했는가? 인사검증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은 오광수 민정수석은 물러났을지언정 이재명 정권은 오광수 정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늘도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교육부총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민통합비서관 줄줄이 낙마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인사혁신처장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시스템이 왜 문제인가 우리 언론에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조간 일면에 김용채 인사비서관과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실명을 활자로 명토박았죠. 그리고 한겨레가 오늘 일면에서 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를 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일보는 검증 부실 강준욱 낙마 자초한 대통령실의 그림자 비서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중도 언론 가릴 것 없이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왜 이렇게 인사검증에 깊이 관여하는가, 이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시스템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원래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비서관 이런 자리에서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총무비서관은 살림살이 하는 자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이 정확하게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정상화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자면 특히 이제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서 뭐 김현지 보좌관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강선우 의원의 어떤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의 내용, 그 내용이 전부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언론이나 또는 이제 정치권에서 해석을 할 때 뭐 특정 비서관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뭐 인사 검증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지적은 어디까지나 저는 해석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실관계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사검증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도 잘 작동하고 있지만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와중에 어제 뭐 저희도 방송을 하는데 박찬대 후보,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후보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 결단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사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교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없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정말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강선우 의원이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발표하기 17분 전에 박찬대 후보가 SNS를 통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나 짧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소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짐작들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박찬대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다거나 뭐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생각이 이신점심으로 같았던 것 아니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힌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박찬대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부분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결국 그 근거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지만 결단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강선우 의원도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이 깊었을 것 같고 그거로 인해 결단을 한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뭐 강선우 의원과의 소통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른바 교감설.
이심전심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해서 대통령실의 발표를 제가 설령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뭔가 대통령실의 기류를 알고 박찬대 의원이 그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류를 알고 박찬대 의원이 그런 글을 올렸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의 양대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두 분 모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처럼 본인의 보좌진들에게 갑질하고 또 병원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했다는 그런 논란의 장본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서 지명처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독립적인 여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당의 수장다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중에 한 분은 대통령실의 기류가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글을 때마침 올렸다. 라고 하면은요, 그건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아예 그런 글조차 올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국민들 중에 갑, 을은 고사하고 병, 정, 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민주당이 과연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두 분의 얼굴만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와중에 이 부분이 좀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당대표 선거가 이제 8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로는 정청래 후보자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의 약간의 교감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좀 정치권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다음 주 토요일 8월 2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고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경선 과정이 폭우 피해로 인해서 조금 밀리면서 호남이라든지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그 주요 지역에서의 어떤 선거 자체가 다음 주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박찬대 의원의 뭐 교감설이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와 같은 논란들이 지금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화제로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또는 구도가 바뀔 것인지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것만으로 뭐 당원들의 마음이 바뀌거나 뭐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뭐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그동안 계속 보여줬던 행보 자체가 대통령과 가까운 뭐 이른바 찐명계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다 보니까 뭐 당원들로서는 각자 생각에 따라 누구를 선택할지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이 논란만으로 그 마음이 한꺼번에 변하거나 뭐 표심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진정으로 아는 것이냐 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식의 구호를 들고 나왔을 때는 당원들이 이 부분에 반응해 줄지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좀 관전 포인트는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앞서 나가고 있는 정청래 후보자를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외부에서 냉정한 시각으로 보기에는 변수는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 레이스가 아이오와 내지는 뉴햄프셔라고 할 수 있는 충청과 영남을 합해서 정청래 의원이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지금 20% 이상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슈퍼 화요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호남 경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선 일정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꺼번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명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가를 시사하는 듯이 보이는 듯한 어제 그 박찬대 의원의 SNS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단히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좀 챙겨보고 또 정권의 향배나 당의 운명 이런 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어서 여기에 반응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찬대 의원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해서 거기에 당원들이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박찬대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좀 가까이 여기는 것 보구나
그런 후보가 떨어진다면은 정말 이재명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건 대단히 서글픈 일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의 좌표를 약자를 생각하는 정당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 그 이상의 당원들의 자발적인 개혁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2주 만에 1%포인트 하락해서 64%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하며 43%, 국민의힘도 2%포인트 하락한 17%를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분석하는지 민주당부터 듣습니다. 일단 뭐 하락폭이 소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론조사라는 것이 수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론조사의 또 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당으로서도 국민 민심이 특히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일단 소폭이지만 하락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동안 있어 왔던 인사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어느 정도 지금 인사와 관련됐던 논란들은 좀 일단락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동력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ARS 조사는 일반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수치에 바로바로 잡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가 특히나 이 접촉률과 응답률이 높은 조사들 그리고 콜백을 많이 해서 최대한 그 표본 집단을 전체 유권자하고 유사하게 구성하려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주나 두 주 정도 지나서 지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오늘 나온 MBS 조사는 어제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한 것인데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논란은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구에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 듯한 부분 다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나 이런 정도의 시점에 지연돼서 반응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NBS 조사와 갤럽 조사 모두 다음 주는 쉽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정권에서 인사에 관해서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후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지금 본인이 인사 철학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무너진 이후에 또 최저치가 나왔어요. 뭐 혁신위의 어떻게 보면 좌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저희 당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의원총회에서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듯한 상황이 됐고 또 오후에 다시 열린 의총에서도 혁신안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저 17%라고 하는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나아가서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지지율은 반등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당대회가 눈앞에 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그 하락하는 움직임을 되돌리고 국민들께 그래도 당이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당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외부적인 큰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좋지 못한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많이 빠진 이유. 네.
저는 이 지지도가 국민의 물음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향해 질문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럴 거면 혁신위원회를 왜 꾸렸나라고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할 마음이 진짜로 있는 것인지 반성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따갑게 묻고 계시는 저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혁신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혁신위원회를 꾸렸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모신 것도 사실상 혁신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만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묻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도 분명히 뭐 당의 혁신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마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서는 혁신이나 반성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전당대회에 와서 다시금 당이 달라지겠다라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국민들께서 돌아보실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8월 2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그동안 과연 어떤 거취를 보일 것인가 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현 상황에서는 전당대회만을 가지고는 당의 쇄신과 재건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래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다시 자랑스러운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문장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고 보수 어게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랑스러운 보수, 당당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또 보수의 근본 정신을 알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당대회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은 더 큰 보수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개혁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극우화라고 하는 퇴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개혁연대 이야기를 했는데,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극우화와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그런 연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또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글쎄요, 저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불출마 선언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만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야 될 명분이 커진 시점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것 이거 비판하면서 막아야 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막아야 되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한다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명분에 맞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명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지금 당대표에 출마를 하더라도 사실 명분은 굉장히 차고 넘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실적인 지형상 한동훈 전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당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사실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저는 정치적인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출마 의사를 접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른바 친한계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탄핵에 반대했던 아니면 찬성했던 이런 사람들의 연대 가능성도 내부에선 보입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불출마 선언 메시지에서 밝힌 그 개혁연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당대회만 국한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넘어서서 당의 전반적인 변화와 쇄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구상이 녹아 있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은요, 머리만 바꾸고 몸통은 그대로 둔다고 해서 변화와 쇄신이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당대표가 60%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다고 해도 40%가 그 기저에서는 계속 극우화를 준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변화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어쨌든 지금 눈앞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 개혁연대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해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까지 이 극우화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당원과 지지층에 어느 정도 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른바 쇄신파라고 하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로서는 그 개혁연대를 구성할 만한 유인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여기 이제 뭐 초선의 주진우 의원 역시도 당대표 출마를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여기 강한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 출마하는 건 당연히 자유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800의 7070이라는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그 800의 7070으로 전화를 했던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상황인데 같은 번호로 당시의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도 이 번호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과 논란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주진우 의원은 해당 상황과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당대표를 즉 방탄용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주진우 의원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뭐 논거나 뭐 근거를 가지고 반박은 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부에서도 관련한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듭니다. 네. 주진우 의원 초선인데 당대표 출마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도피성이다.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에게 특검 수사부터 받으라라고 반응을 했던데요. 저는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진우 의원이 현재는 당대표 유력주자라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워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력주자도 아닌데 일개 초선 의원에게 특검 수사부터 받으라라고 상대당에서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지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의 활약이 상당히 민주당에는 뼈아팠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자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이제 당내에서 어느 정도로 당원과 지지층의 호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앞서 저희가 지지율 그래프도 봤습니다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수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인 주진우 의원에게 과연 그런 중책을 맡기겠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강하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을 풍부하게 하고 또 그 역동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그 출마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어제 이제 의원총회가 2번 열렸는데 이 2번 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 없이 끝난 의원총회였어요. 근데 이 큰 성과가 없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혁신위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8월 22일 전당대회로 다 소멸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혁신위는 자초됐는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윤희숙 혁신위가 현재 안고 있는 3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위가 전권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즉 임시지도부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공식 지도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하는 시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선이 굉장히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강세 지역에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하는 그 인적 한계가 있어요. 이런 3중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가 지향해야 될 바를 저는 그전부터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관된 기준을 인적 쇄신에 대해 세우고 그 기준을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기저에서부터 널리 호응을 받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번에 설령 그 혁신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정말 혁신의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에는 윤희숙 혁신안을 다시 불러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혁신위원이라면 지금 시점에 굉장히 날이 덥고 힘듭니다만 차라리 길거리에 좌판을 차려놓고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이나 혹은 국민의힘에 할 말이 있다는 분들 누구라도 와서 우리한테 쓴소리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려는지도 한번 들어봐달라. 저는 이런 작업들을 남은 기간 동안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윤희숙 혁신안이 생명력을 갖고 시간을 두고서라도 살아남는 길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혁신위는 자초되는 것인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혁신위의 운명을 예상하셨겠지만 뭐 사실 예상대로 이제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혁신위는 사실상 도입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히려 혁신위가 자초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쇄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만 국민들께 다시 한번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당대회 전국으로 넘어간다라고는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들의 입에서 혁신이나 반성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 크게 울림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쩌면 식상한 용어처럼 혁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는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상 뭐 극우를 뭐 막는 세력 또는 뭐 개혁연대 뭐 이런 구도로 판이 짜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위 자체는 이제는 자초 수순이 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 중에 놀랬던 것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난판 2+2 이 고위급 협의가 미국 측 통보로 무산됐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 며칠 안 남은 유예 기간에 일본은 이미 관세 협정을 맺은 상황이고 우리가 과연 어떤 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맺어졌는데 아예 만나지 못하고 왔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정말 일이 있어서 못 만난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가려는 미국의 전략이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일단 굉장히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도를 보고 대단히 놀랐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 그리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이렇게 3명은 아주 일찍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해줬습니다. 네. 그것은 관세 협상을 빨리 성공적으로 진행하라고 대승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출국하기 85분 전에 미국 스콧 베센트 장관의 급한 일정 때문에 일정이 무산됐다라고 하는 통보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남 자체가 무산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호 관세를 지금 15%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 특히 품목별 관세에서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협상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벤치마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시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 관세 협상에 몰두해서 정말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만나질 못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민주당에서도 또 정부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우리 정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의 통상 당국자 협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그리고 여한구 통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상 파트너하고 함께 협의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기된 부분은 이제 빠르게 일정을 조율해서 연기를 일정을 잡고 다시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 사실 트럼프 정부의 어떤 협상 방식이라는 것이 뭐 상대 국가를 상당히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상대 국가들을 뭐 이른바 갈라치기 하는 형식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좀 예측 불가능한 성향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협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협상 일정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뭐 플랜 B, C, D까지도 다 마련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런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 통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인 진영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한 마음으로 또 성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에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원보이스 팔러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관세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만 그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 비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기업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란 특검까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한 전 총리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에 강제 수사가 들어갔는데 과연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가? 특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민주당은 썼습니다. 일단 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제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것은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증거물들을 분석한 후에는 신병 확보 조치를 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 당장 뭐 오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내란 특검이 관련된 증거물을 분석한 후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그동안에 보여준 공격적인 수사 스타일에 비춰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외환 혐의, 일반 이적죄조차도 적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구 자체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과는 일단 별개로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위증죄의 성립 가능성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 앞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12.3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진솔하게 털어놓고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과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특검이 공히 수사 방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고 갈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직해병 특검이 일부 종교인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비판이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 일종의 별건 구속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비록 그것이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선 치더라도 적법과 적정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방법상의 과잉이 지나치게 있지 않도록 자제하는 태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